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증인 채택에 합의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당이 제시한 증인 명단 12명 가운데 동양대 최성해 총장만 뺀 11명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 후보 딸의 입학과 장학금 의혹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이어 오늘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후보자 딸의 고기호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반면 학부모 단체 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 후보자와 아내 정경심 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한 여행객이 증가로 서비스 수지 호전에 영향이 크고 실제 물품을 사고 파는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40%나 급감한 상황이어서 체질적 수지 개선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이탈모자 사망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생활고 추정 이유로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정부가 복지위기가구 긴급 발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가구와 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를 집중 발굴합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인접국으로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각한 환경 오염의 우려를 표하고 이달 중순 IAEA 총회에서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 문제로 불투명해 보였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여야가 출석 대상 증인을 11명으로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줄곧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12명 가운데 동양대 최성해 총장만 제외한 11명으로 최종 명단을 합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동양대 총장님 증인 채택을 고수를 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7명을 불러 전방위로 조 후보자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4명에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나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증인은 4명 대 7명. 원래 여야 동수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저희들 4명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관건은 증인들의 출석 여부입니다. 인사청문회 닷새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증인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청문회장은 진실을 감추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됐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이렇게 청문회 앞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긴장감 속에 그동안 제기돼온 조국 후보 관련 의혹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렵사리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여야 모두 치밀하게 청문회를 준비할 텐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폭풍 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이번 청문회 결과가 9월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예산 전국에서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한 상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의 해명을 부각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을 막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 후보자의 능력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공개한 조 후보자 딸 관련 자료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 기록부를 공개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권 유린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야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조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조 후보자 딸과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각종 범죄 행위와 부도덕함을 밝혀서 정의로운 척 포장한 가면을 벗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 청문회에도 불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 최이배 의원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 나오기로 되어 있는 증인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 관련이 6명, 사모펀드 의혹이 3명,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 증인이 2명입니다. 증인 숫자만 봐도 내일 야당이 어느 부분에 집중 포화를 할지가 보이는데요. 다만 출석 5일 전에 미리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내일 어떤 증인이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 1시간여 전에 국회에 도착해서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내일 청문회 자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유시민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해달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외압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여권 핵심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 주장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언론인으로 사실관계 취재를 위해 통화를 했을 뿐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를 벌써 하셨던데 뭐. 예. 그 국회에서 부르시면 혹시 그건 이미 보도하셨더라고요. 김두관 의원 역시 단순한 경위 확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경위를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적인 차원의 통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인이 지금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는 뭐 조금 냉정하게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발 외압설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논란이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씨와 후보자의 처남 등이 출자한 코링크 P의 사모펀드와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자처인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의 대표 최모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최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스 CNT는 지난 2017년 8월 조국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투자를 받은 뒤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해 검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에서도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고 있다며 윤석열 후에 거듭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는 것 아니냐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의 핵심은 조국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는 검찰 수사와 함께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검찰 내부 발언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찰도요,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고개 숙이면서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도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불신은 여권 지도부 기류와도 일치합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검찰이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기존의 적폐 관행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수사기밀 누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검찰 수사가 면죄부 수사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불법이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열리게 된 인사청문회와 함께 조 후보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오늘 IAEA에 보내고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과기정통부와 원안위,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오는 1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도 참석을 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단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국제 공동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사무총장 대행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경상수지가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결과 같은데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개선이라고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제수지 내용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 지난 4월에는 7년 만에 적자로 경제 심리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다행히 5월에는 흑자 탈환에 성공했고 지난 7월에는 69억 5천만 달러 흑자로 9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다가 4월에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으나 다시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긴 일러 보입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크게 줄었고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상품 수지는 1년 전보다 무려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든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가격이 여전히 부진한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어든 점이 뼈아팠습니다. 다만 무역 갈등에도 일본으로의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불황형 흑자에 따른 것으로 수출의 감소폭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한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이 유지된다면 경상수지 흑자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에도 수출 금액이 10% 넘게 줄어든 만큼 경상수지가 제대로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탈북민 한모 씨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는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이 허술한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이던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는 40대 탈북 여성이 6살 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국내에 들어온 한 씨는 지난해 이곳으로 옮긴 뒤 외부와 단절을 낸 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장고에선 고춧가루를 빼곤 먹을거리가 전혀 없어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냉장고고 뭐 이렇게 쿠션에 그러게. 복지 취약계층이 사회 안전망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복지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2달 동안 위기 가구 발굴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 인정액이 전무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한 가구입니다. 또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신비 체납 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신청의 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2022년 도입 예정이던 복지 멤버십도 7개월 앞당겨 2021년 9월에 시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내 첫 관문인 원스톱 상담 창구 설치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인력도 대거 확충합니다. 사회복지, 간호직 공무원 15,000여 명을 2022년까지 선발해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만 7,900여 명을 선발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 2일 조사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4%로 오름폭이 확대가 됐고 지방은 0.05%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2년 9개월간 이어왔던 하락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보합 전환됐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어제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송환법을 이렇게 전격 철회한 데는 급속하게 가라앉고 있는 홍콩 경제에 대한 우려와 또 코앞으로 다가온 신중국 건국 70주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담 등이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박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시위가 격렬해지자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환법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하지만 철폐 또는 철회라는 용어를 쓰길 거부했고 이에 홍콩 시민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2달 가까이 버티던 캐리람이 고집을 꺾고 송환법 철회를 공식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홍콩 경제가
자칫하다간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금융과 관광업, 소매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홍콩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홍콩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 내지 3%에서 0 내지 1%로 대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 중인 중국 정부의 부담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홍콩 시위가 계속될 경우 G2로 부상한 중국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의 압력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경우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빌미를 주는 걸 우려했다는 겁니다. If they do violence, I mean,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하지만 송환법 철회에 대해 민주 진영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The protest will continue. Hong Kong people will never stop until Hong Kong is the place with democracy and freedom. 홍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말에 예정된 집회의 규모와 열기를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이 홍콩 시위 지도부는 나머지 4개 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들은 어제 캐리람 장관의 발표 직후 시위대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조사받던 중 어제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긴급 체포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검찰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함께 국외 도피 사범 합동 단속을 벌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도주한 1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한중일 3개국, 아세안 9개국 인터폴과 함께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작전을 벌였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으로 인터폴과 합동 단속한 결과 검거된 한국인 도피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 규모는 1,500억 원, 도박 범죄 규모는 1조 2,2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 당국은 역대 최대 벌금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기업의 수익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거액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유튜브에 어린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습니다. That Google and YouTube have agreed to pay $170 million and to implement strong conduct relief in settlement of an action brought by the FTC and the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1998년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유튜브는 승낙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당국은 거액의 벌금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170 million judgment is 30 times larger than the largest COPPA civil penalty the FTC has ever previously obtained.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에 비하면 적은 벌금이어서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도 안 되는 액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 세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9년 전 태풍 곤파스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달해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함께 태풍 전망과 대비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록적인 바람 태풍이 될 것이다. 일단 태풍 링링 올라오면서 북상하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현재 세력이 가장 강력한데요. 13호 태풍 링링은 밤사이 타이완 부근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쯤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친 뒤에 서해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주말 저녁쯤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을 한 뒤에 북한 내륙을 동서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해안가와 제주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55m 이상의 돌풍이 불고 또 서해에는 최고 10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고 밝혔고요. 또 제주도와 남해안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9년 전에 피해가 컸던 이 태풍 곤파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네, 곤파스와 진로가 비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이 서해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진로를 봤을 때 2010년의 태풍 곤파스 그리고 2002년도에 북상했던 태풍 뿌라비룬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해를 따라 이동하는 태풍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뿌라비룬 때는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곤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이 됐고요.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하고 또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링링의 경우는 곤파스와 뿌라비룬보다도 서해안에 더 근접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태풍 링링이 과거 두 태풍의 강풍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9년 전 태풍 곤파스의 경우 6명의 사망자가 났고 또 1,670여 원의 큰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또 나기도 하고 지금 정 기자가 설명할 때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그 당시에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보면 호우에다 기록적인 강풍까지 가세하면 더 위세가 클 텐데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풍의 위력이? 네, 일단 좀 태풍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태풍의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일 때 비로소 태풍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현재 태풍 링링의 경우는 중심 풍속이 50m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태풍으로 현재 발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어떤 세기를 가지느냐가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상황별로 좀 보시죠. 자, 보통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들고 있는 우산이 좀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속 20m 이상이면 걷기가 힘들 뿐 아니라 지붕에 기와가 날아가고요.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불면 목조의 가옥이 무너지고 초속 35m의 바람이 불면 달리는 열차가 넘어집니다.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은 돌들이 날아다니거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집 담장이 무너지거나 교회 철탑이라든지 뭐 강한 철탑이 무너지거나 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로수가 뽑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 뭐 호우도 문제지만 강한 바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집 담장이 무너질 정도였던 풍속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시설물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태풍에 대비하는 요령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태풍은 말씀드린 대로 비보다는 지금 강풍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거나 또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태풍이 가까이 접근할 경우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해안가에서는 안전한 지대로 일단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또 순간적인 돌풍이 불 때는 아파트 창문의 경우는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과 이 유리 사이에 공간이 없도록 일단 신문이나 이 천 같은 걸로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 유리면에 이 격자 형태로 테이핑을 하거나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뒤에 신문지나 큰 종이를 붙이게 되면은 일단 2차 피해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부러지고 그리고 작은 물건이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주말 하루 동안은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혜용 기자, 그럼 이번 태풍의 고비 언제쯤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이번 토요일에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최대 고비가 되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태풍 진로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 위험 반원에 우리나라가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지금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태풍은 일요일 새벽에 북한 북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도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 좀 태풍의 위력이 좀 약화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팀 정혜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태풍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 명절과 가을에 때맞춘 지역 축제들도 북상하고 있는 태풍 때문에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네, 경남 함양 산삼축제는 개막식이 취소됐고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충청 지역 축제는 추석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제 때 쓰기 위해 애써 엮어놓은 초가 지붕을 풀어헤칩니다. 대신 기둥은 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개막식을 준비하며 깔았던 의자도 치웠습니다. 태풍 소식에 개막식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로 인해서 인명적인 피해가 제일 우려가 되어서 전체 위험한 건 전부 다 결박하고 또 철거하고 그걸 전체 그 작업은 거의 다 완수를 했습니다. 열흘로 예정됐던 축제는 규모나 일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태풍이 물러가는 8일 이후 피해 사항을 지켜보며 개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오롯이 받을지도 모르는 충청 지역 축제들은 일정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처음으로 열려 했던 예산 황새 축제도 추석이 지난 뒤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대전 라이브 페스타가 열릴 예정이던 광장에는 시설물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연기됨으로써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명절 연휴를 지나고 그 스트레스를 날리고 좋은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점점 힘을 키우며 다가오는 태풍 링링.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혹시나 모를 피해에 축제까지 축소되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노후주택은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하는데 대부분 강화된 전기 설비 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점검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주택은 태풍 때도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커먼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킬 듯 번집니다.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집은 완전히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에서 전기 문제로 불이 난 겁니다. 이처럼 단독주택 전기 관련 화재는 해마다 90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 이상은 20년이 훌쩍 넘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노후주택 전기 화재가 빈번한 건 강화된 전기안전 기준에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65살 이상 1인 가구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탓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곳을 조사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비닐 배선을 사용하거나 개폐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8곳, 분기 개폐기 용량이 20A 넘는 곳도 23곳이나 됐습니다. 실제로 노후주택에서 수거한 오래된 전기 설비입니다.
이처럼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고 피복도 벗겨져 있어 화재 발생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노후주택 전기 설비는 태풍 때도 위험한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오래된 전기 설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하게 전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와 관련돼서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단단히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전기 화재를 줄이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전기 회로에 불꽃이 튀면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 차단기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초토화한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을 향하면서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미국 남동부 지역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3개 주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비상사태 선포를 확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하마의 40만 명 인구 중에 수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인명까지 앗아간 도리안.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도 비와 바람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 경고가 내렸습니다.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간이 침대 등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They're expecting a lot of water downtown, and it was best to get out.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I'm preparing for the wors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의 세력이 약화했지만 주말 이후 규모는 더 커졌고 2등급 강도가 하루 더 유지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괴적인 바람과 집중호우, 폭풍 해일의 3가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도리안의 북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4번째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We'll hold congratulations till the end, but we're very well prepared for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and again we're helping the Bahamas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Bahamas. 이에 따라 4개 주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구호와 긴급조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미 국방부는 필요할 때 5천 명의 주 방위군과 2,700명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리의 주식으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쌀은 그동안 우수한 국산 품종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외국 품종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성 높은 쌀을 주로 개발해 일본 품종보다 밥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산쌀. 그동안 밥맛 좋고 병해충에도 강한 국산쌀이 속속 개발돼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산 품종을 대부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예외입니다. 경기미로 유명한 경기도 쌀의 64%, 충북 지역 쌀의 35%가 일본 품종. 일본 품종 벼는 키가 커 잘 쓰러지고 병해충 발생도 많아 쌀 생산량이 국산 우수 품종보다 뒤지는데도 기존 재배 품종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오래전서부터 외래 품종을 심고 그것을 농협이나 기타 기관에서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외래 품종을 심어왔고 수매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부가 국산 해들벼를 앞세워 이 지역에서 일본 쌀 퇴출에 나섰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017년 개발한 해들은 벼대가 튼튼해 잘 쓰러지지 않고 병해충에 강한 게 특징.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밥맛 평가에서도 일본 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지고 쫄깃쫄깃하고 또 아주 입안에서 이게 밥이 이렇게 잘 꼭꼭 씹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최근 일본 쌀보다 수량과 맛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해들미의 출시는 이러한 고품질 벼의 일본 쌀 대체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경기도와 충북 지역에 해들 등 국산 쌀의 보급을 늘리고 전문 생산 유통단지를 조성해 2022년까지 쌀 품종의 100% 국산화를 이룰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링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예방을 부탁했습니다. 농진청은 태풍이 통과할 때 벼가 쓰러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물에 잠겼던 벼는 이물질을 씻어낸 뒤 도열병 방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밭작물도 지주를 보강해 쓰러진 피해를 막고 하우스는 비닐을 고정한 뒤 완전히 밀폐하고 환기팬을 작동해야 파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작은 면적 작물 등의 사용이 가능한 농약 2,511개를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시행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농약은 모두 25,900여 개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농약은 지난해 정부 합동 대책에도 불구하고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수요 조사 결과를 거쳐 반영한 것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고단한 얼굴이 보이고 후보자가 올라탄 차, 이 법무부라는 번호판이 달린 이 차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처럼 지쳐 보입니다. 정치권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됐고 또 후보자 일가를 향한 초유의 검찰 수사까지 겹쳐졌지만 혼란 속에서 내일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국 힘내세요, 또 조국 사퇴하세요. 팽팽한 여론 속에 열릴 뒷북 청문회. 그간의 과정에서 실종된 정치가 돌아와 청문회의 본질인 검증에 충실할지 내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장이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퇴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대가 튼튼한 우산은 물론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번 주말에는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직접 영향권에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내일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중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서해를 따라서 북상하겠고요. 이후 저녁쯤에는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북한을 동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초속 55m,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초속 40에서 5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초속 40m 이상이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집이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